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오늘은 4부 교육사회학에서요. 그 3장 신교육사회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페이지입니다. 3장 신교육사회학입니다. 신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요 분과는 기존에 있었던 교육사회학의 입장들, 그러니까 기능이론하고 갈등이론에 대한 일종의 이제 대안처럼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런데 이제 기능이론이나 갈등이론 양자를 갖다가 비판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기능이론을 비판을 하고요. 어떤 기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갈등이론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잖아요. 그런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신교육사회학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 기존에 이제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이 교육을 정치와 경제의 종속 변수로 파악하고 교육의 결과에만 주목했다. 그런 이제 비판을 하면서 학교 외부가 아닌 내부의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연구 경향들을 신교육사회학 또는 교육과정 사회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기능이론이나 갈등이론에 있어서 공통점이 이제 바로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사회 현상의 어떤 종속 변수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이제 내부적인 측면들을 갖다가 이제 간과했다라고 하는 지적인 거죠. 학교에서 지식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학교에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구조적 관계, 수업 상황의 이해, 수업 상황이 결정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밝혀야 했다. 그래서 영국의 해석학적 접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해석학.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입니다. 이해. 의미의 이해, 텍스트의 이해.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소통이 돼야 되겠죠.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갖다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내 구성원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의 관계를 토대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관계,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 인간의 주체적 인식과 해석, 학교 문화 등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시도했다. 사회심리적, 문화인류학적, 민속학적 연구 방법과 상징적 상호작용, 현상학, 해석학의 이론 등을 바탕으로 이제 교육 현상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해석학적 접근의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요. 볼게요. 내부적 관점을 강조했다. 연구자가 행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며 그로부터 특정한 유형이나 규칙성을 발견하려 한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전문가가 연구를 행하는 거예요. 연구 대상을.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인간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찰의 대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대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에 따른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게 기존의 이제 사회학 연구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바로 그 내부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러한 어떤 내부자의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화 인류학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1960년대 넘어서면서 1970년대 가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문화 인류학과 다른 방식의 문화 인류학이 나오는데,
기존에 이제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땅을 파서, 그렇죠? 거기서 뭐 토기 나오는 거 보고, 뭐 청동기 나오는 거 보고, 유적지의 여러 가지 것들 살펴보고 하는 것들이 문화인류학이었다고 한다면,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행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도시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60년대, 70년대 발달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대상이 처한 상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제 탐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어쨌든 목표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맥락화. 모든 자료를 그 자료가 수집된 환경의 맥락 속에서 고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저 내부자 관점을 강조하는 것과 사실은 맥락화라고 하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역사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전통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맥락입니다. 우리 해석학에 있어가지고 이 맥락, 역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지식과 통제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선정, 조직되는 것이므로 어떤 지식이 왜, 어떻게 선정되었는가를 밝혀야 한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게 해석학적 입장인 겁니다. 지식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된 상대적인 것이고, 학교 지식은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앞서서 배웠던 그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투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정된 거. 누구의 인정이겠어요? 지배 계급.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배 계급이 인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지주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주지주의가 뭐예요? 암기하는 겁니다. 교과서 달달 외우고, 주로 이제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비판하는 겁니다. 지식의 선정과 조직은 산업사회의 가치나 목표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러한 지식에는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어서 사회 계급에 따라 차별화된 지식이 제공되고, 지식 접근에서도 사회적 통제가 작용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결정하는데 계급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지배계급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지식이 교육과정으로 선정된다. 우리가 앞서서 많이 봤던 갈등론의 입장을 갖다가 지금 반영을 합니다. 지배집단이 그들의 문화에 맞는 지식을 공식적인 지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 지식의 위계화에 따른 지위의 정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된다. 그러니까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바탕은 해석학이라고 하는 걸 깔면서도 그 위에 짓고 있는 집은 갈등이 이루는 거예요. 주지주의 교육과정은 지식이 내포하는 계급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주지주의적인 추상적 지식은 일상세계에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적 탐구를 통해야만 이해되는 것이므로 하류층의 아이들한테는 불리한 것이다. 왜 꼭 하류층의 아이들한테 불리하다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폄하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교육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교육의 가치, 학교의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만 폄하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의 가치, 학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폄하하면 폄하할수록
어떤 것이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자신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배 집단한테 유리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네 피지배계층, 학교 다니지 마. 교육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너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높이 올라갈 수 없어. 오히려 그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가치, 교육의 가치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분들로 거듭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강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교육의 힘이거든요. 학계의 힘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학교는 지식의 위기화를 사회계급의 위기화로 연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는 지식이 학교 교육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에서 유리한 집단은 지배 집단, 권력 집단을 유지하고 피지배 집단의 아이들은 고착화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깨고 나와야죠.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깨고 나와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접근, 전문화된 연계와 반성적 근대화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이제 앞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에 이제 반성과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영의 이제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지식이나 교육 과정의 이제 문제점을 폭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는 성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판에만 치중하면서 현실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의 교육사회학이 선발, 사회 통제, 교육적 불평등에만 관심을 두어 교육개혁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 이제 그런 이제 반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학교와 그곳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 변혁을 위해 어떤 실정이 병행되어야 하는지로 관심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교육적 실천력을 높이는 의도에서 학교가 펼쳐야 할 적극적인 변혁에 강조점을 둡니다. 학교가 사회 변혁을 추구하면서 사회 정의와 해방을 추가하여 교육이 해결해야 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탐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글쎄요. 저는 글쎄요입니다. 이런 다시 이제 갈등론의 그런 어떤 프레일이 내지는 갈등론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화된 연계와 이제 반성적 근대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의 근대화는 기술적 근대화만을 추구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구하였던 발전론적 근대화나 과학과 기술을 중시한 기술적 근대화를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 지향적인 사회보다는 학습 지향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기초를 둔 사회 변혁 노력이 필요하다. 자, 우리 이제 요 학습 지향적인 사회 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말이 생각나냐면 이겁니다. 우리 상권 39쪽 에서 노을지라고 하는 사람이 안드라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안드라고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요 안드라고지 얘기가 바로 이 평생교육 얘기예요. 그죠? 평생교육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기를 갖다 좀 더 살펴볼게요. 미래를 위한 교육의 내용은 융통성 있는 지식이어야 하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 조직을 중시하고, 교육의 전문화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화된 연계를
펼쳐야 한다. 확산적 학습을 위해서 학문, 기업, 지역사회 간 전환이 용이한 융통성 있는 지식을 창출해내는 일이다. 반성적 근대화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지식 기반 사회에서 평생 학습과 그를 통한 현실 대처 능력을 개발하는 일을 중시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평생 교육하고 이제 연계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적 학습 이론을 또 얘기를 하는데 미래를 신중히 고려하여 지식 창출과 그에 맞는 학습을 추구하고 국민 모두의 해방적 학습을 지향하며 공교육과 직장 내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안의 교육을 연계시키는 노력을 뜻한다. 결국은 이제 평생 교육의 어떤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영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낮춰보면서 그에 따른 어떤 대안으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글쎄요. 저는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스타인의 언어사회화와 계급입니다. 자, 언어사회화라는 미시적 주제의 분석을 통해서 사회 계급 불평등이라는 거시적 현상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번스타인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번스타인은 하류층과 중류층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학교의 사회계급 재생산과 관련이 있다. 특정 계급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양식이 그 계층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유전자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언어를 다루니까 바로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급에 따른 언어사회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계급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가 되느냐, 뭐를 매개로? 언어를 매개로. 언어사회화는 학교 교육을 받기 이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학교 교육과 관계없이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받는다. 하류층의 제한된 어법과 상류층의 세련된 어법, 정교화된 어법은 가정에서의 사회화를 통해 학습된다. 학교에서 쓰는 어법은 정교화된 어법으로 하류층에는 불리하고 노동계급의 아이들의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어법에 관련되어 있다. 참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교화된 어법이 이제 뒤에 나와요. 세련화된 어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왜 배워야 되는지. 정교화된 어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겁니다. 교육을 받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교화된 어법, 세련화된 어법을 배우게 되면 더 많은 지식을 배우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과 보편적인 입장에서 상호 이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좀 더 압축된 언어를 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련화된 어법, 정교화된 어법을 배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가정에서는 말하자면 제한된 어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배울 수밖에 없어요. 자, 제한된 어법. 하류층이 쓰는 언어로서 말의 내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정서적 유대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국제적인 관계나 흡사한 상황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문장이 짧고 문장이 졸렬하며 문장 위에 표정이나 목소리 크기,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한된 어법은 서로 이런 유대감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하고 통해요. 근데 외부 있는 사람들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제한된 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한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련된 어법, 정교화된 어법을 한번 볼게요. 중류층이 쓰는 언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사실은 저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뭐 이때 당시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갈등론적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인과적, 논리적이고 어휘가 다양하고 수상적이고 정확한 문법 구조에 맞추어서 사용이 되죠. 이건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언어학,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프랑스어면 프랑스어라고 하는 전문적인 언어 교육을 받은 선생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못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가령 그런 언어학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보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편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낯선 상황에서 한정된 상황일지라도 이런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고래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고릴라를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다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직접 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원시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은 제한된 어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자동차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아이들한테 자동차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게 바로 세련된 어법이고 정교화된 어법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다가 배울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겁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교육과정의 이제 조직 형태에 대해서. 지식이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며 권력과 통제가 모든 국면에서 교육과정에 침투한다. 굉장히 갈등론적인 입장이에요. 권력과 통제의 원리를 밝히기 위해 분류와 구조화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유형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류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클래스, 계급적인 거예요. 그런 어떤 위계를 갖다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화,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구획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 틀 안에 가둬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럭처라이징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이 지금 사실은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에요. 분류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산 현장에서 위계적 지위의 구분에 해당되고 교육과 지식의 사회적 조직 형태를 말한다. 과목 간, 전공 분야 간, 학과 간의 구분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조화, 구획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동자가 노동 과정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십장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옛날에는 십장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왜 십장이 뭐냐면 노가다가 옛날에 이제 노가다 많이 했어요. 대학생들도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 공사장에 가가지고 등짐 지어 나르고 벽돌 같은 거 시멘트 지어 나르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비계 옛날에는 전부 다 등짐으로 지어 날랐어요. 10층, 막 15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등짐을 지어 날랐다고. 그 비계 타고 쫙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일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지게로 벽돌 날라. 너는 시멘트 나르고. 아니 너는 저기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 해갖고 섞어 자갈 넣고 그게 콘크리트입니다. 이제 그 일을 갖다가 나눠줘요. 아침에 오면 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노가다판에 이제 공사 인부로 하루 일당을 벌러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십장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일을 정해주는 걸로. 아니 내가 어저께 해봤더니 여기 지게 매면 여기가 굉장히 쓸리거든요. 이 멜빵 끈에. 그러니까 오늘은 좀 콘크리트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 섞는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라 그래요. 오늘은 이제 더 많이 올라가야 돼. 한 10층까지 올라가야 돼.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어쨌든 내가 통제할 수 없죠. 십장이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 교육관점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관계, 즉 수업에 대한 통제 정도예요. 과목 또는 학관의 조직의 문제이고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지 않을 내용의 구분이 뚜렷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오늘은 이것만 가르칠게 너네들한테. 그러면 학생들은 네. 질문 있어? 질문하지 마 오늘.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분류와 이제 구조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류화와 구조화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온다. 집합형 교육과정, 컬렉션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컬렉션, 모으는 거예요. 강한 분류화와 강한 구조화, 분류도 강하게 되고 구조도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계도 강한 거고 통제도 강한 거예요. 엄격히 구분된 과목 및 전공 분야 또는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고 과목 간, 전공 분야 간, 학과 간의 상호 관련이나 교류는 거의 없어요. 수직적 관계가 이제 중시가 되고 상급 과정으로 올라감에 따라 점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학습 영역이 좁아진다.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통합형 교육 과정은 인테그레이션이에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모으는 거죠. 위에 컬렉션하고 이제 다릅니다. 모으는데 인테그레이션 좀 더 좋잖아요. 의미 자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유기적인. 그래서 약한 분류도 약하고 구조도 약한 거예요. 학과 간 과목 및 학과 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횡적 교육이 많아진다. 여러 개의 과목들이 어떤 상위 개념이나 원칙에 따른 큰 덩어리로 조직된다.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인테그레이션. 컬렉션은 모아가지고 분류를 착 하는 거고 인테그레이션은 그냥 모으는 거잖아요. 학문 그 자체의 경계가 약화되고 실생활의 문제가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되며 교사와 학생들의 재량권이 늘어나고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과정과 사회 질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전통적 지식교육에서는 강한 분류와 강한 구조화의 집합형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이 이제 바로 이 보이는 교수법이에요. 보이는 교수법. 학습 내용상의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전달 절차의 규칙이 엄격하게 계열화되어 있고 학습 내용의 선정 준고가 이제 명시적입니다. 교과 간의 경계가 뚜렷하고 교사 중심의 획일적 교육이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배울 만한 가치 있는 내용과 그렇지 못한 내용이 명백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공부와 놀이의 구분이 딱 되어 있죠. 뭡니까?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 놀이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놀이 시간이죠. 그런 것들 딱 구분이 돼요. 진보교육, 열린교육은 뭐냐면 약한 분류, 약한 구조의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수법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지 않는 거야. 요새 초등학교 저학년 가면 그렇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원 단계로 내려가면 더합니다. 학습 내용상의 위계 질서가 뚜렷하지 않으며 자율성과 유연성을 길러주기 위해 이러한 교수법을 선호한다. 공부와 놀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을 취업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계급일수록 보이는 교수 방법을 선호하고 취업보다 상징적 통제를 중시하는 상층 계급은 보이지 않는 교수 방법을 중시한다. 그렇습니까? 우리 스카이캐슬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전통적 지식교육이죠. 그렇죠?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학원에서 국영수 위시의 집합형 교육과정. 뭡니까?
그 상층 계급 아닌가요? 걔네들이? 걔네들 같은 경우는 보이는 교수법을 갖다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학원에서 무지하게 짜증내고, 직접적으로 학원장을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학부모를 통해서 막 압력 놓고 그래가지고 학원 강사 막 잘라버리고 막 그러는데. 예? 그렇지 않나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예. 그리고 진보교육에서 얘기하는 통합형 교육과정 보이지 않는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아이들 피지배 계급 아이들을 위한 거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갈등 이론의 입장이 아닌가. 뭔가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굉장히 모순돼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뭐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랑제꼴 아이들 보내려고 하는 뭐 그런 데도 그렇고 뭐 상당수의 나라들이 그런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교육과정 사회학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있어서 이제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되어서 진행이 돼요. 교육과정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볼 테지만 교육과정의 어떤 이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자체로 아예 그냥 미국 교육학을 그대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갖다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회의 정치 권력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조직 문제에 관심을 두죠. 교육과정, 학교 지식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사회가 조직되는 과정에 관련된 언어, 이데올로기, 계급 등의 역할과 구조에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지식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지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항존주의, 뭐 내지는 본질주의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거였지만 일종의 이제 진보주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저런 입장이죠.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현실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경험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객관적, 보편적,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대비가 되잖아요. 앞쪽에 있어서 그런 어떤 지식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주의 내지는 항존주의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실존주의 내지는 현상학 뭐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제가 앞에서 제 강의를 갖다가 소개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교육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다. 그들의 이론적, 철학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반영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됩니다. 뒤에 이제 개념주의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재개념주의 교육과정. 근데 사실은 재개념주의 교육과정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바로 이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학자들이 전통적 교육과정이 지식의 절대성 입장에서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따라서 지식의 상대성 입장에서 교육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교육현상과 교육학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촉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론의 특징을 보면 교육에서 이념과 가치를 이제 중요시하고 인간의 존재 밖에 외부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식, 진리의 타당성을 모두 사회의 구성물로 보는 거죠. 영구 불변적인 것은 아니고 특정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서 구성된 것이고 그러한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합니다. 교사가 판단하는 학생들의 능력, 학교에서의 성공과 실패 모두 사회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측면을 보면 분명히 이제 갈등론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육 내적인 입장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 산물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교육 과정. 이 과정에 어떤 철학적 배경을, 철학적 입장을, 이론을 갖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것이 본질주의적이고 항존주의적이라고 한다면 교과를 중심으로, 학문을 중심으로, 그렇죠. 고전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런 것들을 강조할 거고, 가령 이게 실존주의 내지는 현상학 내지는 해석학 내지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내용이 경험, 아동 중심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애플의 이제 문화적 헤게모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재개념주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예요. 자, 문화적 헤게모니, 우리 학원 79쪽에 교육과정 모형 가운데서 재개념화 모형 가운데서 구조적 재개념화라고 하는 쪽에서 바로 이제 이 애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봅니다. 애플이 말하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생산에 학교 교육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을 하고 학교가 문화적 헤게모니의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상권 132쪽에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거듭 강조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이 옆쪽 어디에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이쪽이 될 거예요. 이쪽쯤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이쪽은 안쪽이니까, 책이 안쪽이니까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두는 거예요. 헤게모니란 지배 집단이 지닌 가치체계와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헤게모니가 깊숙하게 잠재되어 있다. 학교란 문화적, 이념적 헤게모니의 매개자로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위계관계, 통제,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을 가르치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를 통제한다. 학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학교에서는 갈등적 상황보다는 조화와 합의를 중시하고, 따라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권력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다. 갈등론을 옹호하고 기능이론을 갖다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교육 목표 달성의 효율성과 생산성 논리를 따르며 가치 창조적 교육과정보다는 가치 전달적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갈등론적 입장이 있는 거예요. 교사는 스스로 창조하는 수업보다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단순히 활용함으로써 교사의 탈숙련화 현상을 가속한다. 애플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이 탈숙련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그냥 단순히 활용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일종의 이제 참고서 교과서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단순히 활용하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학교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합니다. 또 하셔야 되고 지배집단은 일상생활과 사회의식 속에서도 지배집단의 상징체계와 가치체계인 헤게모니를 주입하여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고 유지한다. 저는 불편합니다. 저는 학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